네, 안녕하세요. 오수연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우선 일단 제 13회군요. 13회 행정사 2차 계약법 문제 풀고 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 문제가 뭐 이따 자세한 내용 볼 거지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요번에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혼자 아니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지만 또 우리가 준비했던 쟁점들이 잘 나왔어요. 쟁점 찾을 수만 있으면 잘 보신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 혹시 조금 부족했다 그럼 오늘 풀이 듣고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캐치한 뒤에 준비해서 다음번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해봅시다. 바로 기출풀이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일단 좀 총평, 평가를 좀 쭉 하고서 두 번째로 문제를 푸는데 모범 답안도 준비가 돼 있는데 판례 문제가 좀 덜어 있었죠. 그래서 관련 판례들 같이 가볍게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평가 및 해설인데요. 일단은 뭐 지금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고, 일단 일종의 총평입니다.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4가지가 있겠더라고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할까요? 2번. 전 2번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3회 됐는데 최초로 무슨 시험이 안 나왔죠? 임대차가 안 나왔어요. 임대차가 기출분석, 이거 처음 하셨군요. 기출분석표를 잘 보면은 단 한 회도 안 빼고 임대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임대차는 당연히 나오겠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민망해졌네요. 근데 이거는 저만 못 맞춘 게 아니라 12회 내내 임대차가 항상 나왔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단술 약수형이 없었어요. 단술 약수형이라 뭐 그런 거, 작년 같으면 뭐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체결은 약수를 하시오, 뭐 약수를 하시오, 이게 한 문장짜리가 있어서 원래 답안지 파쇄본 확인할 때 우리가 대충 보고 좀 캐치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고, 근데 좀 너무했어요. 임대차 쟁점이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것과, 그리고 단순 약수령 문제가 아예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패턴이 2개나 달라졌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점도 조금 더 어려웠던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뭐냐? 제가 이렇게 문구를 따봤는데, 비슷한 쟁점 그러나 한 걸음 더. 근데 문장 자체를 제가 잘 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쟁점 자체는 대체로 낯서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다 그랬죠. 사실 그 3번이었네요. 조합 제외하고는 나왔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쟁점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형태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제3자의 법적 지위 묻는 거, 기출 항상 어떻게 나왔죠?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검토하시오. 이게 대놓고 떠먹여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문제 읽어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건 알겠는데 그 쟁점이 법적 지위에 관련된 거인 거를 찾아내야 됐습니다. 역시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제3자가 권리가 확정된 후에 기본관계 당사자들이 샤바샤바해서 합의 해제하면 그 합의 해제가 효과가 있겠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 이따가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결국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옛날엔 그걸 떠먹여줬다면 이제는 사례에 꽁꽁 숨겨놓더라.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었고요. 3번도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대폭 상승했는데 이 문장을 꼭 음미해 주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당연히 붙을 거긴 한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이 영상 보고서 저랑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문제로 구성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불가항력적인 대세예요. 팁 드립니다. 사실은 행정사 2차가 굉장히 독특했던 거예요. 이게 사시에서밖에 없는 문제였거든요. 의, 요건, 효과부터 쓰는 문제가. 이게 사실 어려운 시험이에요. 행정사 2차가. 나머지 민법 서술형은요, 다 판례 문제를 내요. 다 판례 문제를. 그래서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모범 답안을 보실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목차를 쓸 때 목차에
채점자한테 어필을 해야 돼요. 채점자님, 이거 이 판례 내신 거죠? 하고 목차에서 이미 드러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왜냐면 판례를 그대로 문제로 낸 거기 때문에. 근데 요런 게 이제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요 준비를 꼭 하셔야겠다. 그래서 특히 요거죠. 특히 어떤 게 대표적이냐. 두 번째 문제하고 이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 관련된 문제였고, 네 번째 문제 화해계약 취소가 대표적이었죠. 그냥 판례를 그냥 문제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왜 불가항력적 대세일까요?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을 역지사지해 보세요. 사례 문제를 냈는데 판례가 없어. 근데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이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다른 입장이다. 민법이요, 생각보다 견해 대립이 좀 있습니다. 법리마다. 판례는 OX가 분명해요. 그렇죠? 사례 문제는 무조건 판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 자, 그래서 한편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도 첫 번째 문제도 첫 번째는 제3자, 세 번째는 조합이었는데 각각 결정적인 판례를 언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 2, 3, 4, 1, 2, 3, 4 문제 전부 다 판례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너무 잔인합니다. 기반 1번론이 여전히 중요해요. 제가 오버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 한번 이따 살펴보세요.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성립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 문제였죠? 3번, 4번이 그랬어요. 3번, 4번이 조합이랑 화해였나요?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 쓰고 취소 어쩌고 저쩌고, 조합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일반론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준사실을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 행정사 시험인. 따라서 원래 판례형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자님 요 판례죠? 하고 쟁점만 툭툭 치고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설아. 근데 우리 시험은 의의와 성립요건 같은 일반론을 반드시 함께 작성해 줘야 되고, 여러분 이건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이 말이 안 써 있어도 쓰셔야 돼요. 행정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모두 다 1, 2, 3, 4 특징 모두 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평가로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였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것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3자의 권리 확정. 언제 권리 확정됐죠? 야, 나 수익할게.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끼리 합의 해제를 했을 때 그게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판례 문제죠. 문제였습니다. 동어 반복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제3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미 2번이나 출제됐어요.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검토하시오. 그런데 그래서 쟁점 자체는 낯설지 않아요. 다만 과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쟁점을 던져주었다면 이번에는 사례 안에서 쟁점을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좌표를 헷갈렸던 수험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맞게 체크했는데 조금 핀트를 놓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실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판례 모음집에도 적어놨거든요. 두 개가 비교해야 되는 거 이따 살펴봅시다. 민법 541조와 그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익힌 수험생이었다면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았겠습니다. 우리 준비했던 사례입니다. 기출도 있었고. 자, 두 번째. 문제 1-2도 역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제3자의 법적 지위,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낙찰자에게 해제 제3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였고, 이거 아주 자세하게 했었죠. 저희 심화 강의 이렇게 처음 고개 끄덕이셔야 되죠. 실전에 모여서도 우리 그때 풀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거 그거죠. 난지도. 이거 아주 공들여서 제가 판례 설명도 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난지도, 그 쓰레기 처리장 판례. 아예 제가 사실관까지 설명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조금 쟁점 자체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처음 등장한 쟁점이긴 한데 워낙 중요한 내용에서 강의랑 모의고사 때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유력한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 기본관계 해제 후 제3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 잘 정리해 두셨다면 작성은 하실 수 있었겠는데 뭐가 조금 어려웠겠냐? 일단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만 판례가 두 개나 등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개별 법리를 두 개나 따로 언급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네요. 이런 게 그래서 답안지를 구성할 때 좀 시간이 없었을 수는 있겠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미리 제공하고 돌아가실 때 이거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냐. 이게 무슨 조문 때문에 그렇죠? 558조.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로 인한 때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과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풀이하면서 봅시다. 판례 사안이고 역시 굳이 따지면 처음 등장했으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었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유력 쟁점이었고 저희도 문제 여러 번 풀었었죠. 이 문제의 좀 특징은 요거였어요. 요거 혹시 놓치신 좀 아쉬운 분이 계실까요? 이거 혹시 캐치하셨나요? X 토지와 Y 건물이 나눠져 있었어요. 고개 끄덕여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X 토지에 대해서만 일체 서류를 넘겨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둘을 나눠서 작성하는 것만 놓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좋은 답안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 이 친구가 좀 어려웠죠. 얘가 좀 어려웠었어요. 조합원의 출자 의무는 이제 한승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말로. 조합원의 출자 의무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문제도 엄청 여러 개 써야 됐었어요. 조합계약 성립도 써야 되고 법적 성질. 문제는 정확히는 이거였죠.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본다면 조합원 병이 불이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심지어 출자 의무 불이행과 손익분배 관계까지 써야 되는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하고 심화 강의 때는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5문제 중 4개 제가 추려낸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당한데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얘는 유력 쟁점 순위에서는 밀리는 불이타였어요. 불이타였고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판례 사안이긴 한데 그리고 기본서에 있어요. 제 기본서에 기본 심화 강의 때 설명은 드렸지만 어려운 판례예요. 이 판례 놓쳤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 판례 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습니다.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은 뭐였냐면 요거 잔뜩 쓰시고 금전 출자 의무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온몸 비틀기로 백지를 안 내셨다면 뭐 하다못해 6, 7, 8점 정도만 맞았어도 진짜 선방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고 유력 쟁점 순위에서도 조금 밀리는 내용이었으며 문제 자체에서 워낙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점짜리 주제 20점짜리인데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완벽한 답안지를 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요거는 주는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출 그대로 나왔죠. 우리 예전에 나왔던 기출. 화해계약 취소에 관한 문제였고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는 쟁점을 그대로 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한 수험생이었다면 어려움 없이 작성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만 뭐가 특징이었다. 과거 기출과 달리 의의와 성립 요건에 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죠. 이런 게 참 저희 시험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례 사안을 주면서 일반론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행정사 2차가 어려워요. 너무 길지 않게 분량 조절을 하면서 적절히 일반론까지 설시한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 계속 내볼게요. 그래서 총평은 동어 반복인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것.
그냥 한 줄짜리 약수령 문제도 하나도 없었고 참 이런 게 사실 진짜 화가 나야 되는 포인트죠. 12년간 한 번도 빼지 않고 임대차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임대차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 어려웠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판례 법리를 직간접적으로 묻고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는데 의, 요건, 효과 같은 일반론까지 함께 설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작성 분량하고 시간 관리까지 다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뭐 사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잘 아시는 건데 그래도 주요 청중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2차를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제 OT 때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들어만 두시고 OT 때 좀 더 들어봐야겠다.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1번 기출숙지부터 무조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주요 쟁점의 빈출 정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또 드러났죠. 오 변호사님, 저는 화해계약 말고는 모르겠던데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쟁점 자체는 계속 주요 기출이 계속 나와요. 한 개 제외하고는. 무조건 기출숙지부터. 좀 더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끼지 마세요.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직접 작성. 이거는 여기 직접 앉아 계신 앞으로 공부하실 분은 선배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거 머리로만 공부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 시험장에서 아예 한 글자도 못 씁니다. 무조건 계속 손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숙달이 돼야지만 시험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텐데 두문자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쭉 같이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알려드린 두문자 준비했으면 그래도 그러니까 고개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문자 안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었어요.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은. 마지막 전략적인 판례 공부. 이건 계속 동어 반복인데 최근 들어 판례 사안을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우리 방금 봤습니다. 아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역계약하고 뭐 화해계약 취소 같은 거 조합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개념을 약술하는 데서 그쳤다면 이젠 구체적인 판례에 맞춰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답안지에 회춘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까지 주요 판례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주요 판례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체크를 하셔야겠다는 것. 그래서 기출숙지 직접 작성하는 거, 판례를 잘 골라서 오 변호사랑 공부해야겠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갑은 병에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한 3억 원의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갑은 병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 X를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은 을이 직접 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했네요. 사례도 똑같죠. 우리가 문제 어차피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자. 이에 병은 을에게 그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네요.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는데 을은 갑과 약정에 따라 지급을 잘 했네요. 지급을 나이스하게 했는데 그 이후 갑과 을은 합의 해제를 하였고 을은 이를 이유로 병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네요. 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데 빠르게 이거 문제 사안도 적으면서 빠르게 기본 이론 복습해 볼게요. 그렇게 해야 어차피 문제 적는 게 더 쉬우니까. 문제 사안 그림으로 나타내면 딱 이거죠.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 그대로입니다. 갑인데 아이고야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러니까 돈 빌렸다는 거죠. 이제 돈 달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병이 갑한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지금 돈 없네. 그래서 을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X 토지를 그래 나 너한테 팔게.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에 따라서 원래 매수인이
3억 원을 줘야 되는데 야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직접 주도록 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수익의 의사표시 했고 실제 지급까지 했어요. 지급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갑과 을 사이에 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겠냐인데,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린 거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문자 뭐 어떻게 따야 된다 했었죠? 와, 너무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삼이약수, 삼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삼이약수를 개발할 거예요. 삼이약수를 누가 개발한다 그랬죠? 형제, 우리 브라더 둘이서 이 삼이약수를 개발을 할 건데, 형제가 비전을 가졌대요. 삼다수 말고 삼이약수를 개발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약간 얍시롱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이 삼이약수에 대해서 권리는 확정받고 싶은데 뭐는 아니고 싶다. 계약 당사자는 아니고 싶어하는 약간 얍시롱한 친구였다. 자, 여러분, 이거 제 어필이에요. 이 두 문자 있으면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답안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이 쟁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두 문자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앞부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를 쓸 때 필요한 두 문자였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뭐다? 제3자에게 그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 제가 여기까지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행인수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행인수도 제3자에게 이행하겠다는 약정이거든요. 뭐까지 반드시 써야 된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이랬어요. 요가 빠지면은 사실은 그 부족한 답안입니다. 그래서 삼이약수, 여기까지가 의의를 딱 써주시는데 필요한 두 문자고, 요 두 내용은 뭐였다? 요 두 내용은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두 문자였는데, 요 앞부분은 자,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고, 이쪽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냥 가볍게 복습해 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자연스럽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비전속적이에요. 아직은. 왜? 이게 권리 확정됐다는 내용의 반대 해석인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확정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아직 전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당사자들끼리 변경하거나 소멸시켜도 괜찮다.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뭐였다? 권리가 확정된다. 요거를 기억하는 게 요번 문제였었죠. 541조. 그리고 요건 빨리 얘기할게요. 하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를 얘기해도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다? 해제권이나 취소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당사자만 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행사됐을 때 원상회복 당사자 된다 안 된다? 원상회복 당사자 아니다. 여러분, 제 깨알 어필입니다. 이거 두 문자를 외우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이게 느끼셔야 돼요. 더 이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법적 지위 쓰세요로 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좌표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좌표가. 이 두 문자를 외워야 이게 이 좌표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오 변호사가 삼이약수 형제비전 권리 확정 당사자라 했는데 쭉 놓고 생각해 보니까 맞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사안이죠. 그렇게 되면 권리 확정이 되는데, 이 541조에 뭐라 써 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 니네들끼리 임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유보한 게 아니라면. 아하,
그래서 바로 결론 딱 쓰면 되죠. 그러면서 판례가 딱 나와주면서 이게 아예 명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딱 답해주죠. 합의 해제를 할 수도 없고 설령 합의 해제를 한다고 해도 권리를 확정받은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저 이거 PPT 말고 이 프린트물 같이 봅시다. 판례는 왔다 갔다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봅시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페이지로는 15페이지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97-28-698 사안이고 제가 강의에서도 강조했었고 기본서에서 떡하니 있는 판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로서 첫 번째 판례예요. 제3자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민법 제539조가 뭐게요? 묻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 자연스러운 선배님들은 제가 뭐게요? 조문이 뭐게요? 하면은 바로 핸드폰부터 찾죠. 저랑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39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정의 조문이에요. 2항에 뭐라 써 있냐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즉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후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혹시 밑줄 그으실 분은 합의 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라는 답을 써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답안지를 봅시다. 답안지 모범 답안 돌아갔어. 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인데 7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5페이지네요. 자, 5페이지.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이미 알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답안지 보면은 이거 언제 쓰지? 이거 나 쓸 수 있을까? 이 두 문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를 지금 느껴보세요. 엄청 많죠 내용이. 근데 다 쓸 수 있어요. 자, 논점의 정리. 이거 처음 듣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채점도 해보니까 그 모의고사 할 때 논점의 정리나 문제 제기할 때 굉장히 멋들어지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사실상 결론을 여기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사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거기서 합의 해제했을 때 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굿, 좋아요. 선배님들 시험장에서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내가 이 모든 거를 더 높은 그게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갈씩으로 결론을 먼저 쓴다. 강단에 쓰셔야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서 이거 그대로 복붙하는지 아세요? 이게 제 사례집 보세요. 논점 정리를 항상 마지막 문장을 복붙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1번 시험장 가보세요. 그렇게 예쁘게 문제 제기를 못해요. 1번 2번 정말 놀랍게 인간의 뇌과학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랑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너무 긴장돼서 백지잖아요. 이 문장을 쓰잖아요. 희한하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거 쓰면은 그때부터 오 변호사가 두 문자 뭐라 했지? 삼이약수 형제가 삼이약수 개발하는데 형제 비전 그 다음에 희한하게 쟁점들이 찾아져요. 오늘 처음 저랑 하실 분들도 있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거 나름 팁입니다. 논점 정리 이렇게 쓰는 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두 문자 어떻게 외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써요? 예쁘게. 삼이약수 외우면 써져요. 삼이약수. 논증해 봅니다. 삼이약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쓰면 이행 인수랑 차이가 없겠다. 뭐가 중요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3자가 직접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엇?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난 다음에 직접 여기까지 써줘야 의인 거예요.
요 문장은 뭐 욕심 나시면 쓰고 안 쓰셔도 되고, 요거는 뭐 여기서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는 요건이고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거 혹시 못 써도 요 두 문자 외우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다. 의로는 충분합니다. 오 변호사님, 제3자 법적 지위 이건 또 어떻게 써요? 아까 봤잖아요. 삼위약수 개발에 무슨 비전이 있었다. 형제끼리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형제 비전을 가졌는데 약간 얍시롱한 친구였네. 어떻게 됐다. 권리는 확정받고 싶은데, 삼위약수에 대해서 권리는 확정받고 싶은데 뭐는 안 하겠다. 그 당사자는 안 될래 라고. 이 두 문자 외우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제가 이거 수정 버전을 벌써 올려놔 버렸네요. 이거 저랑 미리 공부하신 분께는 사실 좀 죄송한데, 그 2026년에는 두 문자를 형체 비전으로 바꿀 생각인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막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2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원래 가르쳤던 형태로 1번 형성권, 2번 제척기관, 3번 비전속권 썼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요 답안지가 조금 더 좋아서 26년에는 이걸로 바꿀 건데, 근데 어쨌든 요 두 문자가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형성권, 제3자가 갖는 권리, 수익의 의사표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적용받는다? 제척기관에 적용을 받는다. 형제, 오케이. 두 문자 외우니까 끝났고, 비전속권이다. 이게 뭔 말일까? 비전속. 약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다. 언제? 아직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왜? 반대 해석상. 아하. 두 문자를 외워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산권적 색채가 강함으로 일신 전속권은 아니고, 따라서 상속이나 양도, 채권자 대입권 대상이 될 수 있다까지 써주시면 되고, 요것도 두 문자 외운 거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느껴보세요. 권리 확정 당사자 X.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두 문자를 외워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류한 때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당사자 X.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도 제3자, 그 수익자가 여전히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아닌 겁니다. 따라서 취소권이나 해제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당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구할 수 있다. 이거 약간 떡밥을 미리 깐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문제죠? 1-2번 문제 내용이죠. 근데 왜 여기서 미리 썼냐? 그냥 우리 암기한 거 그대로 갖다 박으면 되는 걸 제가 어필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근데 요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잠깐 컴다운하고 바빠도. 여러분, 특히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요 소목차를 좀 느껴주세요.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뭐다? 의요건, 효과. 일반론 서술하고 이미 목차 제목에서 쟁점을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합격하고 이제 법조인 되실 거잖아요. 법조인 실무에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 이게 딱 가장 깔끔한 겁니다. 쟁점을 딱 잡아서 판례는 이렇다.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판례죠.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없다.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할 수 없고, 설사 하더라도 취득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사안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 병이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 발생하였고, 이에 을이 약정에 따라 지급을 했죠. 이미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할 수 없고, 설사 하더라도 권리에 아무런 영향 미칠 수 없습니다. 반환 구할 수 없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도 가기 전에 3개만 다시. 1번. 두 문자를 암기하셔야 된다. 두 문자를 암기해야 쟁점도 보이고 답안지 쓸 수 있는 거. 두 번째, 좀 실전적인 거. 이 판례를 언급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일반론까지는 알려주신 대로 썼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해제한 다음에 이미 급부한 상대방한테 그 제3자한테 이미 급부했는데 제3자에게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쓰면 어쩌죠? 저 그거 답안 썼는데 판례집 다시 가볼게요. 엄밀히 따지면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제가 판례 뭐라고 썼는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즉 2005다, 그러니까 15페이지입니다. 2005다 7566 판례를 썼다는 것 같은데 뭐다? 이런 내용이죠.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계약의 청사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설령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는 불가하다. 헷갈릴만 해요.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가 해제됐는데 이미 준 거 있으니까 얘한테 받으면 안 될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팁 적어놓은 거 같이 읽어봅시다. 자,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설령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즉 낙약자, 약속한 친구가 병한테 상대방 삼을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해달라도. 그러나 밑줄 그으실 분은 여기에 이 판례는 실제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이번 사례에서 인용하기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인용을 했다 그래서 왜 감히 이렇게 큰 관점 요인이 아니었다고 했을까요? 저 소신 발언합니다. 조금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약간 문제의 오류가 있어요. 약간 문제의 오류. 그러니까 실제 판례사는 원래 제대로 문제를 내시려면 어떻게 내셨어야 됐냐면 출제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죠. 문제를 판례 그대로 내셨어야지. 원래 실제 판례는 뭐냐면은 원래 실제 판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고 중도금까지 낸 다음에 합의 해제한 사안이었어요.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건가? 여러분 3억 원만 내면 되는데 3억 원을 지급하면은요 이게 원래 아주 법리로 들어가면 계약, 더 정확히는 채권 관계가 채권이 만족해서 소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소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엄밀히는 541조를 언급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541조는 아직 그러니까 계약은 존재하는데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얘네들끼리 장난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아주 엄밀하게 해석하면은. 그래서 판례 사안도 뭐다? 중도금까지 줘서 아직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합의 해제를 했으니까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법리인데 그래서 약간 오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례를 언급하셨다면 아주 큰 감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574-28698을 실제 인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974-28698 판례를 사용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2005-7566만 언급했다 이러면은 아쉽지만 정확하게 답을 맞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1-1은 자 1-2로 넘어가 봅시다. 자 1-2 2인데 1이라고 했네요. 아이고, 오타가 좀 여러 군데 있구나. 죄송합니다. 1-2죠. 자 공통적인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뭐가 좀 달랐다. 이번에는 귀책 사유로 매매 대금을 불이행했네요. 이에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의 동의 없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다. 저 이거 문제 보고 너무 기뻤어요. 저 1년 내내 무슨 의사를 강조했죠? 무슨 닥터? 지상 최고의 암의사 너무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왜 강조했었죠? 해제가 원래 모든 개념이 원래 진짜 법학자는 요건이 더 중요하거든요. 효과는 사실은 요건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해제가 효과밖에 문제가 안 나왔어요. 계속 합의 해제와 효과가 어떻게 다르니 졌더니 제가 계속 말했죠. 요건 문제 나온다고. 요번에
날개를 잔뜩 피셨길 바랍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 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이 을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한편 병이 계약 해제에 소급해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둘 다 제가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다음에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병의 손해배상 및 그리고 그 주장 나 제3자에 해당한대요 라는 주장 타당성 세 개나 검토해야 됐던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빠르게 일반론 소개하고 갈게요. 자, 1번 아주 강조 많이 했었죠? 이걸 암기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에 든 두 문자가 뭐였다? 우리끼리는 지상 최고의 암의사로 외웠었어요. 지상 최고의 암의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544조 조문을 제가 두 문자화한 건데, 즉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요. 위법한. 충분히 적시에 급부를 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안 했으면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야, 너 2주 안에 안 갖다 주면은 너 해제한다. 최고했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그 기간 내에 안이 이행한 때에는 뭐가 발생하고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행사한다?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를 한다라는 훌륭한 두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요거는 이미 여기서 봤죠. 아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서 봤죠. 제가 따로 안 올라가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두 문자보다 삼의약수, 형제비전, 권리 확정은 되지만 당사자는 아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요약자가 계약 해제했을 때 나계약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떠올리셨다면 오케이. 그거 오 변호사가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니까 손배청 가능하고,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거 설명하면서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었어요. 제3자 보호규정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보호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긴 하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 두 문자 다 외웠으면 그대로 답안지 쓸 수 있었겠다. 자, 그래서 답안지를 봅시다. 논점의 정리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대로 복붙하시면 된다.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적법한지,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 병이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그대로 복붙해 주시고,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해제의 요건. 이거 어떻게 다 써요? 지상 최고 암의사를 외워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다?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지체라 쓰셔도 좋습니다. 이행지체가 위법하게 발생했는데 상최고 상당한 기간 정해서 이행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안이 이행한 때에는 이때 해제권이 발생하고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최고 요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내용까지 써주시면 의요건 컴팩트하게 언급할 수 있고, 제가 이걸 안 했네요. 도와주세요 선배님. 해제 효과는 두 문자 뭐라 했죠? 힘센 인물 삼손. 왔다 갔다 하네요. 삼손 시료로 외우기로 했습니다. 삼손 시료.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2026년 버전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26년에 공부하실 거니까 지금 영강 보시는 분들은 삼손 시료 1으로 외우시면 돼요. 힘이 센 사람이 삼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카락 잘려서 힘을 잃었대요. 시료 1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료 해제가 되면 계약은 실효가 되고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손 먼저네요. 이때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3
제3자 보호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두 문자를 외워야 이렇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의 적용. 왜냐면 이걸 물어봤으니까. 갑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겠니? 그치, 적법하겠네. 채무자 을이 이런 키워드를 줬어요. 기책 사유로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 갑은 544조 요건을 갖추어. 근데 이런 게 약간 센스인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센스인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지상 최고 아무사를 암기한 사람이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채무자 을이 귀책 사유로 지급 채무를 불이행한 사유만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봤잖아요. 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상최고도 있어야 되고 기간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디테일인데 이런 문장을 써주는 게 사실은 완전한 겁니다. 귀책 사유로 지는 있네. 오케이. 이행 지체가 있는 건 맞는데 상최고 암까지 있어야 되니까 544 요건을 갖춰서 이행지체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요게 좀 포인트였겠어요. 왜냐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신 거기 때문에 동의 요하지 않고 요거를 써줬어야 되죠. 반드시 541조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를 써줘야 출제자한테 1번 합의 해제 2번 법정 해제 문제 내신 거죠?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게 어필 포인트였겠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넘어가면은 그리고 또 이런 패턴 나오는 거 느끼실까요? 26년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꼭 그 포인트 잡아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일반론 빨리 서술하고 판례 사안을 본인의 언어로, 그러니까 목차만 보자마자 쟁점이 딱 드러나게. 수익자 병이 548조 1항 단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이거 어려워 보이죠? 조금만 연습하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면 쓸 수 없다고 느껴지실 정도일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저희 한 문제의 작성 시간 얼마죠? 여러분 선배님들 써보시니까 어때요? 시간 충분하시던가요? 시간이 정말 없죠. 저 전화 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들은 코멘트가 그거였어요. 오 변호사님 사례집에 써 있는 것만으로 되겠냐고 제가 계속 반문했는데 그것도 많습니다. 설명회 하실 때 오 변호사 사례집도 많다고 꼭 언급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학원가에서 제 사례집이 제일 컴팩트해요. 제 사례집 답안이 제일 컴팩트하거든요. 써보시니까 어때요? 그것도 못 써요. 오 변호사님 내가 어떻게 써? 이것만이 답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구원책이에요. 의요건은 왜 길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두 문자를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럼 갖다 박으면 되잖아요. 이 판례를 공부한 기억이 나. 그러면은 이미 답을 쓰는 거야. 답을 아니까. 내가 판례 아는 거 자랑해야 되니까 바로 목차로 쓰고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2026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스타일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가 취득한 권리는 계약으로부터 여기 키워드죠. 직접 발생한 친구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한 경우에 수익자 병은 민법 548조 1항 단서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써주시고 바로 그 다음 쟁점, 저 이 쟁점도 알아요 출제자님. 수익자 병이 채무자 을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수익의 의사표시 있은 후 낙약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데 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직접 낙약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것이 변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썼어도 거의 80% 마크 받을 수 있어요. 저라고 이거를 이 9이다 41 59를 그대로 외우겠어요? 시험장이면 저도 이거 소설 쓰죠. 잘 기억 안 나면 요 앞에 것까지 쓰고 여기 뒤에 판례 이렇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판례 있는 건 아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우리 판례집 가서 읽읍시다. 9이다 41559 페이지 넘겨서 자 다시 15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9이다 41559 판례인데 제가 강조했던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3번 볼게요. 판결 요지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밑줄 그으실 분은 여기 그으시면 되겠네요. 계약의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대요. 밑줄 계속 그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 입었다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난지도 사건 빨리 복습해볼까요? 요거 기본 관계는 누구랑 맺은 거였죠? 대한민국하고 현대건설이 맺은 계약이었는데 서울시가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서울시가 현대건설한테 멱살 잡고 손배청할 수 있냐? 가능하다. 요런 사안이었었어요. 제가 찝었던 문제 나와서 아주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의 해결 그대로 쓰면 되겠죠? 해제 적법하시고 병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소급표가 제한되는 제3자라 주장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겠다.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쓴 거 혹시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혹시 이것까지 쓸 수 있으면 진짜 전국 수석일 텐데 좀 어렵죠. 판례 중에 딱 하나 예외적으로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로 판단한 사안이 있었어요. 기본 심화 강의 때 설명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이는 방산 물품과 관련된 특수 사안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거를 사실 저 처음 초안 모범 답안 작성할 때는 여기 썼었어요. 제가 여기 썼다가 너무 답안지가 길어서 뺐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읽어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 판례가 뭐냐면 아이고 판례 번호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여기는 인용했나? 여기 인용했네요. 여러분 이 판례 번호예요. 2018-244976 그냥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16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도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일무이한 판례인데요. 왜 그랬냐? 사실관계가 재밌었어요. 군함을 만드는 회사에서 함포를 만드는 회사에 방사청에 함포 납품하라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해제가 된 것이에요. 해제 전에 방사청이 함포 인도받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딱 느낌이 오시죠? 요거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뭐 만드는 거? 군함 배 만드는 회사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함포 만드는 회사잖아. 나한테 주지 말고 바로 방사청한테 그냥 갖다 줘. 나 어차피 방사청한테 줘야 되는 거 있거든. 요게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 얘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 이유. 얘를 기반으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봐봐요. 이 군함 함포 방사청한테 줬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특수 사안이었다. 이거 언급까지 했으면 수석.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제 문제 2 넘어가면 되겠죠. 자 문제인데 자 빨리 읽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 엑스토지와 을 건물을 아까 간단히 언급했죠. 이 두 개가 나눠진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친구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여기서 벌써 느낌 왔어야 됐죠. 우선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면 다 교부하여 그 등기는 사망 후에 완료가 되었네요.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 대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와 요건 및 해제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넘어가기 전에 주석 하나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사시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냥 해제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하면은 원래 그냥 간단한 판례 문제인데 이걸 계속 써야 돼. 이거를 근거 및 요건 일반론 필요했다. 자 빠르게 복습도 한번 해볼까요? 자 증여인데 기억나세요? 두 문자? 뭐부터 시작했죠? 주목하자 무엇을? 주목하자 서망제
서망제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 왜 우울했냐면은 범부가 여선용하고 싸우시다가 부정하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부정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하시겠다. 우리가 서망제를 지내면서 그 넋을 기리자 이런 두 문자가 있었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속도 좀 낼게요. 이걸 지금 공부한다기보다 그냥 오 변호사랑 두 문자 공부하면 되겠다를 느끼시라고 제가 그냥 어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뭐 하기는 어려울까. 빨리. 증여는 자 요거 1번은 뭐냐면 증여의 담보 책임. 맞아요. 증여자 담보 책임에 관한 증여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인데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니까 안 되지만 악의미고지나 부담부 증여일 때 그런 내용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험에서는 요 친구가 나왔네요. 서망제는 무슨 내용이었다? 증여계약의 특유한 해제. 제가 강조 많이 했었죠. 어떤 내용이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거. 망은 행위. 나 너한테 줬는데 수증자 망은 행위 했을 때 증여자가 기분 좋게 줬는데 그 이후에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됐을 때 아주 특별하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제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설명했죠? 558조 조문에 뭐라 써 있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조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상 철회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었고 범부용령 부정사는 그냥 가볍게 소개하면 이 범부용령은 망은 행위 조문 읽기 위해서 만든 거고 부정사는 특수한 증여에 대한 두 문자였습니다. 부담부 증여, 감사합니다. 정기 증여, 사인 증여. 정출 어려우십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요 두 문자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요거 제가 강조 많이 했었고, 근데 어떤 판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판례를 먼저 읽기 전에 느껴보세요. 싸움이 날만하죠. 싸움이 날만하죠. 싸움이 날만해요. 왜? 여러분,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뭐까지 있어야 되죠? 등기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186조에 따라. 근데 이 사건 보면 아직 등기는 안 이루어졌어요. 등기에 대한 서류는 줬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상속인들이 그걸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법리에 따르면 싸움이 날만하죠. 만약 이게 이미 이행이 돼버렸다고 하면은 상속인들이 이제 받았는데 야, 나 그거 이행 안 할래.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니까 해제하는데 이미 이행된 것엔 영향 없는데 그거 이행 안 됐잖아. 야, 너 186조 안 읽어봤어? 우린 등기 있어야 돼. 등기 없잖아. 내놔 할 수 있는데 수증자 입장에선 야, 아니야. 야, 서류까지 다 받았잖아. 사망 후에 등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약간 플러스 자동 절차고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 문제가 될 만하겠죠. 판례 읽고 답안지 읽어봅시다. 판례 유명한 판례였죠. 그래서 17페이지 두 번째 판례 먼저 읽겠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주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에 밑줄을 혹시 긋겠다면 긋겠습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 증여하고 그 뜻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사망한 후에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지면 문제 삼을만 해요. 진짜로. 왜냐면 등기돼야 이행된 거니까 상속자들이 이행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판례 어떻다?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를 해도 미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앞에 판례를 왜 좀 언급했냐면 이 앞에 판례는 지금 아까 문제를 보면은 요게 좀 있었죠. 이 근거와 요건에 대해서 조금 설시를 하라 그래서 이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에 있는 판례인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 문제 풀 때, 증여계약 해제를 풀 때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판례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볍게 언급해 줬으면 더 만점에 가까운 답안지 쓰셨겠다. 근데 요거 막 시험 제가 뭐 아주 강조는 안 했고 안 써도 당락에는 큰 영향은 없었겠습니다. 논점 정리 그대로 가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증여계약 특유한 해제 두 문자 어떻게 쓰면 된다. 서망제를 암기하시면 되겠고, 의의도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의의는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당사자는 뭐하고 상대방은 뭐하고, 당사자는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하고 상대방은 승낙하고, 당사자 1방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 승낙함으로써 생기는 약정인데 오케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서, 망, 제 암기해 주신 거 그대로 써주시고, 욕심이 난다. 욕심이 나면 이게 요거를 써주시면 조금 더 수서.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면 충분하고 수증자의 의사까지 함께 표시되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계약 성립 후에 작성된 서면이라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판례예요, 사실. 유명한 판례인데 합격을 크게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니지만 요것 때문에 근거 요건을 쓰라 그래서 이런 걸 언급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요게 중요하죠? 효과가 뭐다? 효과. 특유 해제사 서망제 근거로 해제하면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 미치지 아니합니다. 철회라는 거. 그래서 사안 적용은 어떻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안 적용은 일단 먼저 가능한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되니까 구두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550조 근거에서 해제를 하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가 범위를 물어봤지, 범위는 내가 따로 검토할게. 그래서 범위는 따로 검토를 하시면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됐다. 또 계속 똑같은 패턴 느낌 오시죠? 일반론 서술하시고 쟁점 바로 갖다 박는 거. 증여자 갑이 사안에서 이미 이행을 한 건지 궁금하다. 판례에 따르면 이거 아까 읽었으니까 스킵할게요. 오케이. 이미 이행됐다고 봐야겠다라고 판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은 어떻게 본다.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미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Y 건물은 상속인들이 증여계약 해제하고 이전 등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이행이 완료된 X 토지는 뭐 니네끼리 해제하더라도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 558조 답안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생각보다 좀 너무 길어졌네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3번 문제 보기 전에 4번, 쉬운 4번 문제 먼저 봅시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설명할게요. 갑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을 차량이 충돌하여 갑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을 하였는데, 갑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는 사고가 오로지 갑과 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해서 을로부터 소액 합의금만 받고서 일체 포기했다고 하네요. 이미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여기까지 읽고 판례 사안인 거 느낌 딱 와야죠. 인데 뭐까지 써라. 성립요건하고 효력, 일반론 다 설시하시고, 만약 을의 과실이 경합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화해계약도 두 문자가 있었어요. 바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상냥한 분종지. 근데 요것보다 제가 좀 더 강조했던 거는 낭자 분외사, 낭자 분외사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 앞의 내용은 화해의 의의에 대한 두 문자였어요. 화해는 어떤 내용이다? 화해는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의 제가 말했죠. 의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요거를 암기해야 이거 성립 요건 따로 준비했을 수 있겠어요? 상냥한 분종지를 외워놔야 그거가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상냥한 그러면 이래서 실제 바로 답안지 봅시다. 상냥한 분종지를 외워야 화해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해서 상냥한 분종지인데 효력이 생기는 계약인데 여러분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그 어떤 일 하면 좀 과한가? 화해의 요건을 막 길게 설시하는 건 잘 없어요. 그리고 제 원래 초안 모범 답안은 요거를 길게 썼어요. 뭐 주석 달라면 많이 달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써봤더니 답안지가 너무 길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의의를 암기해서 여기서 뜯어먹는 식으로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외웠으니까 그대로 쓴다.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선 이거는 논리적으로 분쟁이 존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된다. 당사자 간에 상호 양보가 있어야 하고 분쟁을 종지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겠다. 여기까지 써도 합격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상냥한 분종지 외워서 설시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교과서에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행위 능력과 처분 능력이 필요하고 강행 규정 위반은 곤란하겠다. 근데 요거는 못 썼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 상냥한 분종지 외워서 풀어 썼으면 충분하겠다. 자, 그래서 효력을 또 이제 쓰셔야 되는데 효력은 이것도 이제 기본 심화 강의 때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는 확정짓는 효과가 있고 법률 관계를 확정짓는 것이고 요 키워드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 심화 강의 때는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그게 무슨 뜻이다? 이전의 관계는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고 종래 법률 관계랑 아예 무관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창설된다. 요거는 사실 민사소송법까지 연결되면은 나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냥한 분종지 대충 설시하고 효력 중에 창설적 효력 정도만 썼으면 의의요건 효과 일반론 설시하는데 충분히 점수는 받았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는 우리 이미 기출됐던 문제고 두 문자도 있었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아까 했던 낭자 분회사. 낭자 분회사 상냥하게 보이려고 하는 분종지가 있는데도 이제 낭자가 계속 사나 봐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 이거 당으로 보이시죠? 자,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 취소.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화해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두 경우는 그렇지 않다. 1번 당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착오가 있거나 어떤 경우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문제가 없다. 요거를 외우셔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외우셔야.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판례 내용 쓰면 되겠죠? 판례 뭐였다? 여기서 말하는 분해사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분해사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요게 키워드였습니다.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았던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됐던 사안이다. 완벽하게 못 써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 그래서 지금 핵심이 보면 상호 양보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상호 양보 내용은 되지 않은 것. 그래서 바로 해설을 보면은 이거 너무 아래로 내려간 것 같네. 여긴가요? 여기 있네요. 사안 해결은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갑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화해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일과 화해계획 취소할 수 있다. 전화해 보니까 학수험생분 중에 일반론 다 설시하고 이 쟁점까지 맞추셨는데 이 결론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우리 판례까지 읽진 않겠는데 우리 몇 페이지 제가 준비해 왔죠?
네, 19페이지에 1번, 2번 판례 둘 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제가 찝어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날 수업에도 중요한 한번 그러니까 판례 사안을 그대로 낸 거예요. 판례 사안 그대로 낸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 낸 거죠. 95다 48 414. 오케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을 때는 분쟁 이외 사항이었다.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겠습니다. 대망의 3번이죠. 대망의 3번 한번 풀어 봅시다. 이거 또 띄어쓰기 제대로 안 됐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을 병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각각 1억 원을 투자하여 목공의 공방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한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는데 누가 병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네요. 민법상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여는 경우 병의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문제 자체도 되게 웃기죠. 요거 1번 2번 조합계약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하고 이거를 좀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합계약 성립을 좀 따로 묻지. 조합계약 성립 요건 또 설명하고 목공의 공방사업 결과 수익이 발생했다면은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깨봅시다. 1번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요. 이거 설명을 많이 했어요. 조합 두 문자는 뭐였었죠? 조합은 제가 이거 좀 약간 남학생용 두 문자라고 했었죠. 이익이 상충하면은 뭐를 한다? 이익 상충. 둘이서 이익이 상충하면은 공공 말이 꼬이네요. 공격력 사거리 업그레이드. 스타크래프트 혹시 아세요? 스타크래프트에서 공격력 사거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이익이 상충되면은 공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거를 암기시켰어요. 어떤 내용이었다? 내용은 조합의 의의는 이거를 안 외우면 쓸 수가 없어요. 답을 2인 이상이 상충 상호 출자하여 어떻게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을 조합이라 한다. 요거 외워야 일단 의의 쓸 수 있고 한마디만 더. 우리가 성립 요건에 대해서 다 암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까 화해계약 같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냥한 분회사를 외웠으니까 그거를 뜯어먹는 컨셉인 것처럼 이익상출 공사업을 외웠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조합이 성립하려면 1번 1인 이상이어야겠고 여러 명 혼자서는 못하고 2번 상호 출자해야겠고 즉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가 있어야겠고 공동사업 경영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된다. 이걸 제가 그때 기본 강의 때는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거랑 연결해서 뭐를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반드시 모든 조합원이 이익 분배를 받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연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손실을 특정 조합원이 뭐 전담하거나 그러니까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람 혹은 손실을 특정 한 명이 전담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익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민법상 조합은 아닙니다. 상법에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상법에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민법에는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익상출 공사업을 암기하고 성립요건 나오면 하나씩 뜯어 먹는다. 답안지 볼게요. 우리 아까 외웠던 거 어떻게 현출되는지 봅시다. 조합이란 이익 상출 공사업을 외우셔야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 조합이 성립하기 위해선 2인 이상이 필요하고 모든 조합원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등으로 출자 의무를 부담해야 되며 상호 출자 공동사업 구체적인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전 조합원이 이익을 분배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이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익상충 공사업으로. 한마디만 더. 이 말도 지금 제가 벌써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제 모범답은 초안은 이거를
제 스타일 아시죠? 이거 1, 2, 3, 4 나눠서 하나하나씩 주석을 달았어요. 하나하나씩 주석을 달았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2026년에 공부하실 분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롱 버전하고 숏 버전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굳이 따지면 요거는 숏 버전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라도 조합의 성립 요건을 길게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하나하나 더 길게 작성해야겠죠. 요 하나씩 이렇게 짧게 쓰는 것도 컨셉을 기억해 둬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나오네요. 쌍무계약으로서의 조합의 문제점인데 이것도 조금 할 말이 많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너무 겁만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 처음 보고서 너무 자랑인가요? 내 학생들 중에는 이거 진짜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조금이라도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기본 심화학기 때는 실제 강조하기도 했고. 쌍무계약 사총사 혹시 기억나세요? 제 파이널 특강 때도 얘기했나요? 쌍무계약 사총사? 선생님 혹시 OT 때 기억나세요? 나 까먹었다. 제가 강의할 때 쌍무계약 사총사를 엄청 강조했어요. 여러 번. 4종류.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4명. 1번 동의양.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친구. 2번째 위헌부담. 술 나오네. 위헌부담. 쌍무계약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3번째 담보책임. 엄밀히는 유상계약 논의지만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4번째가 계약 해제입니다. 맞아요. 계약 해제는 엄밀히는 계약에서의 논의지만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항변권 때문에 쌍무계약에서의 계약 해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저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저 모든 OT에서 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이거가 좀 히트 쳐가지고 많이 모았죠. 저 그 동차반 때도. 이거를 예상한 강사가 있을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렵게 나왔다 생각해요. 하지만 쌍무계약의 사총사 제가 강조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은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인 심화할 때 실제 설명했고. 읽어볼게요. 조합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통용되는 각종 법리들, 동의항, 위헌부담,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긴 곤란해요. 이거 원래 제 초안은 이유를까지 길게 썼는데 공간이 없어서 줄였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쌍무계약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급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관계 또는 결련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림 교수님이 뭐라고 교과서에 쓰시냐면 조합은 한 조합원이 한 조합원에게 급부를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급부할 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합을. 따라서 그래 쌍무 유상적인 요소가 있긴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다. 왜냐면 한 조합원이 한 명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법리. 근데 설명했었어요. 설명하긴 했었는데 기본 강의, 기본 심화 때는. 하지만 그것까지 기억 안 났더라도 사총사, 동의항, 위헌부담, 담보책임, 계약해제가 오 변호사가 OT 때부터 강조한 사총사였지. 근데 그게 조합계약에선 그대로 적용하면 좀 어려운가 보다를 떠올려 주시고 썼으면은 진짜 전국 수석하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읽어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병의 출자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조합계약이 순전히 쌍무계약 법리를 적용받는다면 병의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도 자신의 출자 의무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고개 끄덕여질 수 있을까요?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동의항이 뭐였어요? 똑똑똑 선생님 시간 됐습니다 했더니 맞네요. 저 돈 내야 되는 시간 됐네요. 그런데 선생님의 채무도 이행이 됐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기 전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쌍무계약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동의항이 적용된다면은 조합원이 와서 선생님 출자 의무 이행하실 때 됐습니다 하는데 맞네, 출자 의무 이행할 때 됐네요. 근데 재이행 안 했는데요? 재이행할 때까지 더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학자분들이 없으세요.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조합계약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낸 문제입니다. 어렵죠. 쌍무계약으로 보면은, 조합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면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아예 판례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문제죠. 자, 계약의 해제, 쌍무계약, 정확히는 계약이죠. 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따라서 조합계약이 순전히 쌍무계약이라면 병의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이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되십니까? 쌍무계약이라면. 그런데 이건 판례 사안이에요. 그러나 조합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조합의 해상과 청산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굳이 판례를 읽어봅시다. 시간 없어도. 사실 이것 때문에 왔죠. 이 3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판례가, 그 첫 번째 판례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빠서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요거 이게 조합의 성립 요건도 롱 버전으로 쓰면 사실 주석 딸 게 많아요. 근데 바빠서 여기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 2번 판례를 지금 읽겠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밑줄. 해산 청구, 탈퇴, 제명. 조합에서 가능한 옵션은 해산 청구, 탈퇴, 제명일 뿐이어서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할 수 없다. 근데 문제에서처럼 출제자님 순수하게 쌍무계약이라고요? 그러면 출자 의무 불이행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빠도 요거 꼭 언급하고 나갈게요. 왜냐면 26년에는 이거 더 자세히 뜯어 먹어야 되니까. 아까 쌍무계약 사총사가 누구라고요? 동의항, 위험부담,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잖아요. 왜 오 변호사님 근데 두 개만 썼어요? 들으실 분만 들어보세요. 1번. 위험부담은 어쩔 때 나오는 법리죠?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되잖아요. 후발적 불능.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됐을 때. 근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돈을 줘야 되는 채무는 이행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이 온 세상에 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채무는 불능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아예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담보 책임도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논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전은 물건의 하자도 권리 흠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야 자리가 나오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요 쟁점은 진짜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거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인데 요 문제에서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조합의 의의랑 성립 요건 다음에 여기까지는 썼을 거로 기대하면 여기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합원의 출자 의무 불이행과 손익 분배인데 이건 조문 내용이니까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는 경우가 우리가 궁금한 건데 실제 일반론은 뭐다? 이렇게 경우가 둘로 나눠져요. 조문 내용입니다.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약에 따르죠. 그런데 이익 또는 손실 분배 비율 중 하나만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조문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심화강의 때는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라 혹시 써 주신 분이 있으면 아주 나이스하게 점수 받으실 것 같고, 그러나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아예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거는 진짜 썼어야 되죠.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이를 정한다. 역시 같은 조항이에요. 이건 1항이죠. 711조 1항. 하고 여기에 제가 답안지는 안 적었는데 이것까지 조문 써주실 수 있으면은 이것도 점수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뺐는데, 무슨 조문? 조합원이 금전으로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와 지체 이자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어요. 지금 찾아보긴 좀 그런가요? 혹시 기회 되면 찾아봐 주세요. 이것도 조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문까지 혹시 써줬으면은 역시 점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여기 써놨겠다. 여기에 여기 안 했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례가 좀 어려운 판례였는데, 출자 의무와 손익분배 관계. 요건 좀 중요한 판례니까 역시 우리 거기 가서 봅시다. 판례 요약집. 이 판례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판례였었겠죠. 먼저 요약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즉 조합에서 이익분배 청구권과 출자 의무는 별개라네요. 따라서 조합원의 출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 그러나 출자 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도 공제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해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중요하니까. 1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 3번은 이번 출제자가 너무 오버하셨어요. 약간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아니면 30점짜리로 주든지 20점에 이렇게 쟁점을 많이 주는 거는 실수예요, 솔직히. 2번. 근데 왜 이렇게 오버하셨을까? 출자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3번. 오늘 특히 26년 공부하시는 분은 이 개념을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출자 의무와 손익분배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출자 의무라는 쟁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간단해요. 성립 요건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근데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는 노무, 누구는 신용, 누구는 재산. 요거 따로. 그리고 손익분배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두 개를 거대한 쟁점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교과서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쟁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참 잘 만드셨죠, 지원님 교수님이. 조합원의 지위가 궁금해. 조합원의 지위. 여기 쟁점이 이제 탈퇴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는 의무로서 출자 의무, 손익분배가 있는데, 손익분배는 또 별개의 조문이 있어요. 방금 봤죠? 이거 711조. 정했어? 정하면 특약대로. 안 정했어? 안 정했으면 출자 비율대로 우리가 할게. 희한하다. 니네 하나만 정했어? 손실하고 이익 중에? 그러면은 그거 복부 탓게. 네가 정한 비율. 이거 쟁점 따로, 이거 쟁점 따로 해요. 근데 이 판례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 둘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느낌 오세요? 이 판례 핵심이 뭐다? 출자 의무를 이행 안 한 놈한테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배분해줘야 돼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다시 정리. 그거에 대한 원칙은 뭐다? 무관하다. 둘은 별개야. 지금 방금 봤잖아요. 이거는 의무, 이거는 권리. 그냥 별개야. 출자 의무는 의무대로, 요거는 권리인데, 따라서 출자 의무 이행 안 한 놈이 있어? 그래도 711조 혹은 특약에 따라 분배해. 하지만 니네가 특약으로 이걸 연결시킬 수도 있어. 특약으로 연계해서, 야, 우리끼리 이렇게 정하자. 출자 의무 이행 안 한 놈은 돈 생겨도 안 주기로 하자. 가능. 근데 특약이 있어야 돼요. 판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제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조합이라 그랬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밑줄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죠. 이때 그 구성원은 출자 의무를 지는 반면 출자 의무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뭐 이익 분배 청구권도 갖는데 밑줄 빡 그어야 되죠. 이익 분배 청구권과 출자 의무는 별개의 권리 의무다. 구성원이 출자 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행을 이유로 분배 자체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 분배금에서 연체 이자를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계는 가능한데 상계까지는 쓸 필요가 없었겠죠. 계약법 시험범위 아니니까.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근데 뭐가 가능하다? 근데 출자 의무와 이익 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 가능하다. 따라서 출자 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삭감하는 거 약정 가능해.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공제까지도 가능해. 혹시 궁금하신 분은 공제랑 상계가 다르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법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 관계를 지을 수 있냐 없냐까지고 그래서 요거를 써주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별개 권리 의무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제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적용 문제를 마지막으로 푸시면 어떻게 푸시면 됐다. 마지막으로 푸시면 특약이 애당초 일단 손익 분배 자체는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은 조문 내용 그대로죠. 출자가액 우리가 1억 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각각 3분의 1씩 분배를 하면 되겠다. 조문 내용. 한편 사안에서 지금 출제자님 궁금하신 거는 불이행한 게 궁금한 거잖아요. 불이행했네요. 근데 역시 달리 특약이 없기 때문에 조합은 병에게 이익 분배 자체를 거절할 수 없고요. 다만 조합의 출자금 채권과 이익 분배 청구권이 상계적. 근데 요건 안 써주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모범 답안이어서 쓴 거고 그냥 거절할 수 없다까지 써도 전국 수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아이고 너무 많이 오버했네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오신 분들은 합격하실 거니까 저한테도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26년에 공부하실 분들 오늘 보셨죠? 제가 알려드리는 두 문자 암기하시며 제가 찝어드리는 판례 공부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 맞아요. 제가 이거는 완전히 찍지 못해서 그래도 5문제 중에 4문제 찍었어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자 암기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주요 판례 준비하시면 같이 공부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